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 때리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과 민생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표까지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에서는 계속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행이 이제 마 후보자의 임명 불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라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수영 의원은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거부를 이제 공식으로 요청하면서 이제 단식에 들어갔는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두르지 않을 걸로 보고 또 다음 주라도 벌써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에 선관위가 그러니까 헌재가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일단 판단을 해줬지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행법에 보면은 우리 헌법 114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관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추천한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구성한 3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규정했는데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냐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임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강제했지만 헌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또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더더군다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지금 선출된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이 여야가 합의해 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했고 청문 채택 보고서도 단독으로 했고 그다음에 선출도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마 권한대행은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주위에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4일날 국무회의를 열어서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안 할 가능성에 좀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당분간은 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그 법의 해석에 가장 완전한 종결점을 어디서 갖는가 하는 부분은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서 이미 헌법이 규정 짓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임명한 부분 그리고 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보면 재판소에서 결정한 모든 사안 그 모든 국가기관이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위헌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정무적 판단 이것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는 것 이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언제 임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자 지금 여야에서 이렇게 계속 설왕설래가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헌재의 구성이 탄핵에도 분명히 좀 결과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과 봤죠. 물론 기각은 됐는데 4대 4였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말 그대로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이 됐고 한 일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지구는 아무도 없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안으로 사실은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에 대한 심리 결과가 4대4. 인용과 기각이 동률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아, 우리 헌법재판관들도 법리적인 것보다도 혹시나 정파적 혹은 진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의심을 하게 됐죠. 이런 의심 속에서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실 그 굉장한 헌재의 고도의 정치 심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미 사실상의 변론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념적으로 완전히 편향됐다고 보고 여야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인가 정치 편향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를 놓고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뭐 5대3으로 갈렸느니 뭐 6대2로 갈렸느니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마은영 후보자까지 여기에 들어갈 경우에는 뭐 별도의 또 갱신 절차니까 그동안의 변론을 다시 본인이 알게 되는 그런 절차를 뒤로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탄핵 심리가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뭔가 과정적으로 중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야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 이걸 떠나서라도 국민의 어떤 마지막 동의성, 사후 동의성 차원에서라도 임명하자는 게 맞다. 그 이후에 임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표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차대한 국민의 동의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는 지금에 시행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가 네. 꼭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로 정비례하진 않죠. 그러니까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임명을 하더라도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이제 합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보시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빠르게 쉽게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고 하는 정무적 판단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그런 판단하고는 좀 다른 판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결도 헌법재판관들 8대 0의 만장일치의 판결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준숙 방통위원장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네.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8대 0의 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서 9대 0이 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보면 네. 이 심판 정족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판관이 이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부가 종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 6명 이상의 찬성자가 나와야 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중에 5대 3이다, 뭐 6대 2다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희망과 기대 사안에 불과하지 정말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매일같이 평일을 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아무런 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권의 선관위 때리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제 재임하던 시절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세컨폰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정치 장사다.
부패 카르텔이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특별감사관 도입, 국정조사 추진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사실은 공기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선관위는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 중립.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그래서 당연히 헌법 그 선관위원들은 그냥 대통령이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을 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빚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책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세컨폰을 가졌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대관 업무를 하니까 국회라든가 다른 데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공식 선관위 비용으로 구입해서 본인이 퇴임을 가져나갑니까? 갖고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반납을 하는데 모든 통화 기록을 삭제해서 포렌식도 되지 않게끔 해서 빈 껍데기만 다시 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의심할 거 아닙니까? 아니 공적으로 통화한 기록이라면 그거 그대로 반납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또 정치 세력이라든가 정치인과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선관위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원도 위법이라고 또 헌재가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는 누가 감사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더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헌재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안 되고 그러면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는 선관위 눈치를 봐야 됩니다. 가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관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소불위와 이 치외법관의 지대를 누가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특별감사관이든 그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든 선관위를 들여다봐야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족벌과 세습과 대물림을 하는 이런 진짜 공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선관위, 더더군다나 부실도 관리가 대단히 이력이 있는 선관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도 헌재지만 저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꽃인 투표행위에 우리가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선관위라는 존재 자체는 일단 정치적 색을 띄어선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감시를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사실 탄핵 심판 내내 선관위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학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능 이 부분에 대한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뭐 인사 문제라든지 부정 그 채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의 개혁, 개선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내에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에 명시한 권한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판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어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의 어떤 그 국감을 통해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라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흔드는 것 결국은 부정선거의 어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이걸 더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근저에 깔고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흔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세컨드 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컨드 폰이라는 것이 뭐 두 번째 폰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준 폰이면 업무폰 아닙니까? 이 업무폰에 대해서 뭔가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근거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폰이 정치인과의 통화에 이용이 됐다. 근데 지금 이 그 전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년도 당시에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뭔가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그 업무 폰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맞다. 일방적으로 전화기를 2대, 3대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무엇인가 뭔가 다른 그 의혹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일방적인 선관위 때리기는 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권 잠룡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오늘은요 한동훈 전 대표가 2달 만에 공식 석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극 관람을 했는데 이게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그런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발언을 통해서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보수 정당의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안보와 그다음에 이 보훈에 대해서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다시 재등판할 것인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첫 공식 행사로 보훈과 저렇게 안보에 관련된 격을 나갔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보수 표심을 이제 의식한 거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의 현재 대선 경선 룰은 당원 50%와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 전 대표가 아마 대표 재직 시절, 법무장관 재직 시절 이럴 때 군인사라든가 그 연금에 관해서 좀 법을 통과시킨 것도 있어요. 그 군인들의 연금을 나중에 추서된 계급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군인사법도 개정을 했는데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전 대표가 당연히 이제 등판을 앞두고 이제 보수 성향, 더군다나 이번에 책을 냈는데 저도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함을 표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한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한다 그러면은 아마 보수와 안보 이런 핵심 가치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면서 그런 쪽에 소구하는 듯한 이제 행보를 아마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첫 이제 행보가 저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을 겨냥한 더더군다나 지금의 보수층의 광장의 열기도 뜨겁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요즘 뭐 한 대표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개헌 이야기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또 개헌론이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뭐 이 부분을 지금 공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개헌에 대해서 특히 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본인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무분별하게 개헌 논의로 이 화제가 이슈가 전환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관련된 생각은 지난 22년 대선 출마 당시에도 이미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데 전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재명 대표만 욕할 지금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고 했던 당시 본인의 말에 대해서 여전히 그 말이 유효한 것인가,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보수 지지층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지금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이번 조기 대선만을 위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지금 그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뭐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의 명확한 입장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개헌 자체를 비상계엄과 같이 다룰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이재명 대표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 교수님은?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권의 일각에서도 개헌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소멸을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의 현행 대통령제로서는 누가 대통령을 해도 종국에는 말로가 나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걸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왔으니까 내가 이걸 어찌됐건 나는 이것을 내가 독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뻔하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만일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라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선되는 그 다음 날부터 만일 당선된다고 해도 그 다음 날부터 아마
재판소 앞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광화문이 또 두 쪽으로 쪼개질 겁니다. 그런 걸 뻔히 보면서 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여야 할 것 없고 정치 원로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짚고 넘어가자.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도 한다 그랬고 권력 공백기인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만 응답을 안 해요. 그렇다면 본인은 그러면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무슨 뭐 세법에서도 이것만 쏙 가지고 오고 상속세법 쏙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체리 피킹 하듯이 케이크에서 가장 좋은 거 골라만 쏙쏙 빼먹고 표만 되는 것만 얘기해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지도자로서 능력이 되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빨리 여기 대해서 화답을 해서 정치권이 여기 대해서 짧더라도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이슈를 부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뭐 유튜브를 통해서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 본인의 기본 사회 구상 이게 중도 보수라고 밝힌 본인의 입장과는 살짝 또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상충된다 이렇게 듣지 않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 민주당이 그 성장과 분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되고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성장이 우선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도 보수 진영까지 우리가 확장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배치가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AI라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고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네. 어떤 노동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떤 특정 기업에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아마 골고루 국민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적인 기본 사회 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최소한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기본 사회론이 그렇게 뭐 거기에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선시돼야 될 부분은 분배를 하기 위한 성장도 함께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는 게 이제 이 대표의 포석이라는 건데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두 마리의 토끼가 다 잡힌 게 그게 정체성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 이른바 상징 자본이 기본 사회와 그다음에 중도 확장 같은 형용 모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지금 겸비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뭐지? 라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뭐 상속세 개편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가 기업의 상속세까지 같이 한번 봐줘야 되는데 18억 이상만 하겠다. 지금 딱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한강벨트에서 10억에서 18억짜리 아파트가 질비하다고 썼습니다. 자기 많다고. 근데 18억이 상속세 이제 그 감면 혜택이 되면은 이걸 혜택 보는 분이 3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서울서 지금 표수가 31만 명인데 이거 보완하려고 하는 거다 그냥 의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성이 있게끔 그다음에 조금 논쟁이 되는 거는 여야 합의하고 그다음에 공론의 장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유리한 것만 표되는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그것만 빼놓고 그다음에 조금 불리해지면 나 기본 사회도 할 수 있어요. 나 인공형 AI 지능 전부 보급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질문에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들토끼, 집토끼, 산토끼 다 잡겠다는 것 같은데 세상사 그렇게 욕심대로 되는 게 정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